네, 단 5분이면 오늘의 경제 흐름이 보입니다. 새롭게 첫 선을 보이는 프레스룸 라이브 첫 순서 뉴스 라이브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뉴욕 증시 관전 포인트부터 간략하게 보면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주중 뉴욕 증시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엄포에 결국 반응하면서 다소 떨어지면서 마감됐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279포인트 밀린 44,371을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가 20포인트 떨어지면서 6,259, 나스닥 지수는 45포인트 하락하면서 2585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 기로에 서 있는데요. 이번 주 미국에서는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큰 기업들의 2분기 실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 코스피 동향도 저희가 업데이트해뒀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약보합세로 출발을 했고요. 이후 상승세로 좀 바뀌면서 현재 3,191포인트, 네, 3,200선 돌파를 탈환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802로 시작했던 코스닥은 약보합세를 거듭하면서 800, 네,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논밭과 바다가 온통 뜨겁게 달궈지면서 우리의 먹거리 가격도 크게 오르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수박의 가격은요, 한 통당 이제 3만 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배추값도 한 주 전보다 27% 넘게 올랐는데요. 여기에 바닷물 온도가 오르면서 우럭이라든지 광어 같은 대표적인 횟감의 가격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더 오를까 봐 걱정이고 휴가철인데 해산물 횟감 가격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위약금 없이 번호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옮긴 SKT 고객은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통신 3사의 고객 유치 경쟁도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곧바로 보조금 경쟁으로 불씨가 옮겨붙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억대의 수익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유튜버들이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과세당국은 지난 6년간 67명을 세무조사해서 총 236억 원, 한 명당 평균 3억 5천만 원을 거뒀는데요. 특히 지난해 조사받은 21명에 대한 부과 금액이 한 명당 평균 4억이 넘습니다. 유튜버나 BJ 같은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계속해서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그 수익을 거둬들인다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도 하고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번 주 경제 관련 일정 주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고 17일 목요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수요일인 16일에는요, 6월 고용 동향이 발표되고요. 또 6월 수출입 물가지수와 무역지수 잠정 집계도 공개가 되겠습니다. 중동 사태 같은 리스크가 어떻게 작용했을지 한국은행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인 18일에는 기재부의 최근 경제 동향, 이른바 그린북이 나옵니다. 추경 효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에 대한 당국의 종합적 진단이 담길 예정인데요.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그 실태를 점검하는 가계부채 점검 회의까지 같은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프레스룸 라이브, 이상 오늘의 뉴스 라이브였습니다. 자, 그리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내 세금은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을지 새 정부 취임 이후에 바쁘게 돌아가는 그 정치 현장도 생방송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용 기자가 국회의원회관에 나가 있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 개편을 맞아 새롭게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민생을 담당하는 의원님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당인 민주당부터 시작합니다. 원내에서 새롭게 생긴 민생 부대표 맡고 계시고요. 또 당내에서 야심차게 출범한 코스피 5천 특위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김남근 의원 만나러 직접 의원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마이크부터 한번 채워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잠시만요. 마이크를 네, 됐습니다. 네, 먼저 여가위원이신데 지금 제일 바쁜 사실 시기잖아요. 인사청문회도 진행 중이고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뭐 식사나 이렇게 차 마실 때나 뵙다가 이런 식으로 뵈니까 또 좀 어색하기도 한데 그래도 저 인터뷰 오늘은 하러 온 만큼 본격적으로 네,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지금 혹시 안 들어와 있는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면. 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소개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네, 먼저 아까도 제가 소개 말씀 한번 드렸었습니다. 새롭게 생긴 민생 부대표 맡으셨거든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민생 부대표가 어떤 일 하는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회가 이게 현안을 쫓아서 일을 하다 보면 민생 문제 같은 게 항상 뒷전에 되기 쉬웠거든요. 그래서 민생 부대표를 통해서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다루자 그런 취지입니다. 뭐 상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 보호 같은 것도 대표적인 민생 입법일 것이고요.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민생 예산을 챙기는 것들도 이제 민생 부대표의 역할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뭐 최근에는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 많잖아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 구제하기 위해서 금융기관과 어떤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가지고 상생 협약 같은 걸 추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민생 부대표가 책임져야 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참고로 첫 회이다 보니까 저희가 오디오 현장 상황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네, 양해 말씀 잠깐 부탁드리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대충은 설명해 주셨는데 민생 부대표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요? 상법 개정이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자영업자들이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게 배달앱 시장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수료에 상한제를 두든가 아니면 영세상인이나 소상인들에 대해서 이제 우대 수수료를 도입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이런 이제 배달앱 시장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같은 걸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민생 입법의 이제 현안이고요. 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 중에는 예를 들면 홈플러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 인가전 M&A를 하게 된다 그러는데 이게 잘못하게 되게 되면 그 10만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MBK 같은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그런 전단체 채권자들, 그다음에 이제 입점 상인들, 그다음에 노동자들 이렇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들 그런 것도 이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이슈되는 것 중 하나죠. 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 법안 상법 개정안이잖아요. 그래도 꽤 여야 협치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평 많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기사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사 쓰다 보면 상법 개정안 저도 좀 헷갈려요. 개념이 어려운 전문 용어도 나오고 뭐 하는데 그래도 전문가로서 조금 최대한 시청자분들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상법 개정안 뭘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사업과 같이 이렇게 신기술, 신산업들을 성공을 했어요. 그럼 주가가 올라서 이제 투자이익을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점이 되면 꼭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는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상장을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유망한 사업이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기존 회사는 주가가 폭락해서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 주주들의 피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그 이사회가 그 지배주주나 그런 자기가 속한 그룹의 이익들을 위해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규정이 이제 핵심적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좀 더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사회를 독립이사 3분의 1,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만드는 것. 또 독립이사를 뽑으려면 지배주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니까 그 소수주주들이 자신들의 표를 예를 들면 이사를 3명 뽑는다면 그중에 한 이사한테 이게 몰아줘서 투표하는 걸 집중투표라고 그러는데 집중투표제를 도입한다든가 또 감사위원이 될 이사들은 이제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하는데 그때 이제 대주주의 의결권을 뭐 3%로 제한을 해서 적어도 이제 한두 명의 감사위원이 될 이사들은 소수주주의 대표들을 뽑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내용이고요. 이러려면 주주들이 또 주총에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주들이 주총에 쉽게 참여하기 위해 전자주총을 이제 의무화하는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아, 네. 제가 기사 쓰면서 사실 제대로 설명 못한다고 혼났었거든요. 예, 예. 이렇게 또 쉽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의원님은 또 한 발 더 나아가신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하셔서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뭐 부탁드립니다. 센이라는 표현이 좀 예. 근데 이제 계속한다라는 거죠. 아, 예. 우리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가 필요하잖아요. 예. 투자 대상인 기업들이 이렇게 지배구조를 갖다가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네. 또 한편에는 이제 주주들에게 이익이 자꾸 환원되도록 만들어야지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오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사주 소각 같은 것들을 의무화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대부분 다 소각해서 소각하게 되게 되면 주식수가 줄어들으니까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배당을 하는 효과가 이제 똑같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자사주는 소각하는 것들을 원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 지배주주가 자신의 어떤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자사주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자사주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걸 소각하도록 해서 이제 그런 주주들의 이익을 좀 더 많이 환원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좀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합병 분할 이런 거 할 때마다 또 주주들 피해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합병 분할, 상장 폐지, 유상증자 이런 걸 할 때 그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자본시장법에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만 네.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하는 것들이 이제 이어질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일반 주주들의 권리나 권한이 점점 더 확대되는 측면의 개정안들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재계 등에서는 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또 뭐 현재로서는 주식시장이 좀 기분 좋게 흘러가고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주식시장도 항상 좋을 수만 없다 보니까 상황이 안 좋게 된다든지 이 개정안 추진에 있어서 조금 조건이 좋지 않다면 이런 한 발 더 나아간 개정안들 조금 이렇게 선회하시거나 수정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걸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은 대표적인 이유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2015년에 미국에 투자한 개인 투자가 18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900억 달러거든요. 왜 빠져나가냐면 한국에서는 투자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투자 수익을 환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투자에 성공을 해서 뭐 신기술, 신사업에 성공을 했는데 그걸 별도로 띄어서 상장을 한다든가 부당한 합병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투자 수익을 정상적으로 환수하기 어렵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자꾸 한국에 투자하는 걸 꺼리고 있는데 이제 한국이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투명하게 기업들이 운영이 되고 그 자본시장 질서가 공정하게 운영된다. 이런 신호를 주니까 그 이제 투자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뭐 3,200포인트까지 지금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 개혁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지금 사실 저희 원래 한 10분 정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새롭게 생긴 이 코스피 5천 특위 위원도 맡고 계세요. 이 코스피 5천 특위는 그럼 또 뭐 하는 곳이고, 이 코스피 5천이라는 걸 실제로 달성하게 된다면 우리 생활 어떻게 변할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자본시장법 개정, 상법 개정 같은 걸 위해서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 이제 TF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TF라는 건 임시적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든 거고,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는 이제 이때 대선 공약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니까 주식시장 3,000포인트까지 이제 금방 올라갔는데 맞습니다. 5,000포인트까지 가려고 그러게 되면 이런 법제도 개혁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 많은 유동성들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퇴직연금을 기금화한 다음에 국민연금처럼 대규모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MSCI 지수라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아직 그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어 있질 않아요. 개발도상국, 신흥국가 이제 지수로만 편입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선진국 지수로 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그래서 그런 그 여러 유동성들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그런 투기적인 이익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그런 돈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도록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코스피 5천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당연히 이게 뭐 한순간 되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런 각종 입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노력들이 기울어졌을 때 5천까지도 달성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인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일단 경제원은 어느 정도 지금 좀 살펴본 것 같고 마침 여가 위원이시잖아요. 근데 조금 전 강선우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도 시작된 거 보고 왔습니다. 저도
카메라도 워낙 많고 정말 제일 지금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가 위원으로서 또 지금 강선 후보자 뭐 각종 보좌진 갑질 의혹 등 일고 있습니다. 청문회 어떻게 임하실지도 한번 이참에 여쭐게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여가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일단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실제 폐지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예산도 많이 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가부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데 그러면 새로운 이제 여가부 장관은 이걸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느냐, 그럼 각오가 있느냐. 또 여가부의 일이 여가부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남녀 고용 평등 문제라든가 뭐 청년들에 있어서의 어떤 취업 활성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고용노동부에 있고 예를 들면 딥페이크 성폭력 문제만 하더라도 그거를 미리 그런 딥페이크 영상물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해서 그런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삭제하도록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건 또 과기부나 방통위하고도 협업을 해야 돼요. 장관이 어떻게 보면 힘이 세야 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들을 이렇게 쭉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나 이제 그런 그 각오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청문회 과정에서 좀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실제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더 집중할 계획이시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저희 일단 예상했던 질문들은 좀 맞췄는데요. 그래도 너무 어떻게 보면 딱딱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가벼운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의원님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쉬실 거잖아요. 의원실에서. 쉬실 때 주로 어떻게 쉬시는지 또는 뭐 소개해 주실 아이템 있으신지 한 번만. 잘 쉬기가 어려워요. 일단 필수가 많이 생겨가지고 쉬기가 어려운데 이제 쉴 때는 이제 뭐 가능하면 이제 커피 같은 거 한 잔 마시면서 고상하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고상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머리가 좀 정리가 될 때들도 있고 그래도 잘 안 되면 또 음악도 한번 틀어놓고 또 팝송도 한번 좀 듣다 보면 팝송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또 뭘 해야 되겠다라는 의욕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또 가끔 뭐 역사책도 좀 읽고 지금 옆에 있는 커피 요거 드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팝송 음악은 뭐 하나 있으세요? 그래도 추천할 만한 팝송은? 뭐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라서 70년대, 80년대 팝송 많이 듣는데 뭐 카펜터스의 탑 오브 더 월 그거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음악 같은 거 들으면 이제 이렇게 마음이 쫙 흥정이 되면서 또 이렇게 의욕도 생기고 새로운 또 이제 머릿속에 부상도 생기고 그러니까. 아이고, 네. 쉬실 땐 어떻게 취미 보내시는지까지 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바쁘신 와중에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남근 의원과 각종 경제 현안부터 코스피 5천을 향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더 만날 의원이 없을 때까지 국회 라이브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국회에서 정태웅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서 쉽지만 깊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부동산 시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온 건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한 2주 남짓 기간이었는데요. 서울 아파트 값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기자, 송파에 있는 아파트는 막 5억씩 떨어진다고 하고요. 반포도 막 3억씩 무슨 억이 2주 사이에 막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정부 규제가 6.27 그 규제가 나온 이후로 정말 제가 그 현장을 보면 헬리오시티, 그러니까 송파구의 대장주 아파트인데 여기가 84제곱미터의 경우에 2달 전까지만 해도 뭐 최고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2억에서 3억 이렇게 또 5억까지 뭐 급매물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서초구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초고가 아파트 역시 지금 4억에서 5억 뚝뚝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만 보면 서민들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고민들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뭐 당연히 뭐 규제겠죠. 6억 원 이상 그 규제를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대출을 못 받는다라든지 이런 강력한 그
대출 규제가 가장 컸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매물을 내놓는 사람이 여기서 지금 내놓으면 싸게 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 안 내놓고 사겠다는 사람은 이거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라고 하니까 또 안 사고. 사고. 그래서 그러니까 가격이 네네. 그래서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00보다 밑에 있으면 무조건 이제 매수자가 더 많고 매수자가 우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강남구는 지금 6까지 떨어진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매수 우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2주 만에 교수님 몇 억씩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부 이 대출 규제가 정말 강력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일단 시장이 굉장히 과열된 상태였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시장이 빠르게 올랐던 이유가 사실 상급지 위주의 고가 주택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주택 담보 대출을 6억으로 막아놓으니까 기존에 이런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사용됐던 대출이 더 이상은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올랐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부동산의 투자재적인 성격이 반영된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투자재적으로 대출을 이용한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빠르게 시장이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을 잡는 게 정말 가장 강력한 집값 잡는 효과가 있는 정책이었던 거죠. 예, 이번 시장이 특히나 굉장히 많은 대출을 동원해서 주택 구매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그 장이 불장이라고도 했었잖아요. 올 네. 들어서. 그게 그러니까 대출이 많았다는 거군요. 예, 그런데 사실상 현금 구매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 구매로 인한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를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기자, 얼마나 올랐기에 이렇게 뚝뚝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올 초부터 이게 얼마나 오른 거가 한 2번 정도 올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기 전부터 들어올 때까지를 생각해 보면 네. 딱 이해가 쉬운데요. 보통 이제 그 노도강이라든지 이런 쪽은 많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지금은 사실은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쪽이 이제 강세 지역인데 여기에는 이제 영끌을 해서 패닉 바잉으로 사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 부동산을 굉장히 더 완화하고 또 금리가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이 제일 싸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여기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움직였던 그 결과물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화를 해버리면서 이 부분이 지금 집값이 조금 잡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 뭐 송파라든지 이런 쪽에서 18억짜리 아파트가 25억 됐다가 최근에 이제 3억이 떨어져 봐야 22억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오르기 전보다 그렇죠. 2년 비교하면- 전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올라 있는 있다. 상태군요.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은 조금 잡히는 모양새지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집값 서울 아파트 값은 지금 잡히는 상태로 계속 좀 안정세를 취할까요? 아니면 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떨어질까요? 일단은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둔촌 주공 때 어떤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때 정부가 그것을 구해주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는 것을 정부가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신념이 어느 정도 생겼고요. 네. 우리가 연준의 풋옵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도 정부가 받쳐준다는 신념이 생겼고 그리고 이거를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는 과정과 최근에 부동산 집값이 오르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념이 사실상 더 강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의 대출을 막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서 집값이 눌러지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풍선 효과를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누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퍼지는 정도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우리가 걱정하는 우려는 이렇게 대출 규제가 풀리고 나면은 시장은 언제나 올랐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대출을 억제해서 누르는 기간 동안에 뭔가 집값이 더 이상 오르기는 쉽지 않다라는 기대를 바꿔줄 만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오르는 속도는 좀 줄어들지 몰라도 계속 오르는 것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신념을 바꾸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출 규제 6억으로 잡혀 있는 대출 규제는 풀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 자유시장의 측면에서는 이게 주택 대출이라는 것이 그
굉장히 주택이라는 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출을 없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현금 부자는 이거 어떤 6억 대출과 상관없이 집을 사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뭐 투자를 대출을 동원해서 억제를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야 될 필요성, 특히 자산 축적이 덜 된 젊은 층의 경우는 대출 없이 집을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사다리를 뭐 아래서는 안 끊지만 위에선 끊어도 괜찮으냐 이런 문제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때 어떤 대출을 이제 무한정 누르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시장 어떤 계약의 자유에도 맞지 않고요. 금융 시스템이라는 걸 정부가 무작정으로 억제하는 게 가능한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유지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풀릴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 대신 그러면 또 다른 정책이 나오겠군요. 다른 정책이 동시에. 나오고 네. 어떤 뭐 공급을 이제 통해서 어느 정도 기대가 바뀌었다거나 이런 다음에는 어느 정도 풀 수는 있겠지만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어떤 10억 이하, 15억 이하 대출 규제가 결국은 풀렸기 때문에 네. 시장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떨어지는 거는 좀 한강 벨트 쪽이고요. 또 외곽 지역은 그래도 조금 꿈틀거린다고는 네, 맞습니다. 해요. 네. 뭐 일단 한강 지역을 눌러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노도강, 그래서 노원, 도봉, 강북 이런 쪽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집값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사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틈새 시장을 공략해 보자. 왜냐하면 노도강이 지난 정부 때도 잠시 막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뉘앙스만 줬는데도 노도강이 막 올랐던 그런 그 학습 효과가 아무래도 지금 또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게 집값 불안이 아무래도 더 걱정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네. 있고요. 특히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1% 미만, 0.8%로 대폭 하향 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금리를 내린 이후에 사실은 이게 투자나 어떤 소비를 자극했다는 측면보다도 부동산 시장의 화랑을 더 증폭시켰다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네.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핵심 배경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에도 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른다라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하고 금융 불균형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네. 보입니다. 네, 이번엔 증시 얘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가볼게요. 미국은 S&P 지수랑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에는 조금 다소 안정세를 보이긴 하락하기는 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미국 증시는 좀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물가에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그런데도 왜 미국 증시는 이렇게 좋은 거죠? 일단 뭐 나스닥이 왜 오르냐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쪽은 첨단 종목 아니겠습니까? 기술주 중심인데 이 첨단 종목의 핵심은 결국 AI입니다. 근데 AI는 지금 현재 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뭐 MS라든지 굉장히 좋은 그 기술주, AI가 주도하는 기술주들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도 AI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지원책을 내보이겠다. 전 세계 AI를 주도권을 잡겠다. 그리고 뭐 중국은 계속해서 견제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AI를 필요로 하는 곳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필요하고 지금 전 세계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요처가 많은데 공급이 제한돼 있는 이런 기술에 대한 우위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박 기자는 AI나 이런 첨단 산업이 있는 나스닥이 오르는 이유가 미국 증시가 건재한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그 엔비디아가 이렇게 4조 달러 시총을 4조 달러를 넘어가는 일이 나온 게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인 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시장 경제가 AI 위주로 바뀌고 있다. 어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미국 증시 상승세는 결국 엔비디아가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네. 돌파했습니다. 그럼 한국 돈으로 지금 얼마인 거죠? 5,400조입니다. 와, 엄청났네요. 5년간 주가를 봤더니 네. 157배 급등했습니다. 네. 만약에 5년 전에 한 5천만 원 투자했다면 한국 돈으로 계산했더니 현재 15억 원이 넘는 걸로 네네네. 계산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뭐 천만 원이죠. 1,000만 원 투자하면 이제 15억 1,000만 원. 예. 아, 15억 정도 되는 1,000만 원 건데. 했으면 네. 5년 전에. 네. 아, 그때 우리는 뭐 했을까요? 가슴 아픈데 이게 이제 15억 7천만 원,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15억 7천만 원이 됐다.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기록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일단 우리나라가 GDP가 이제 뭐 보통 이제 2,300조 정도 한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엔비디아가 훌쩍 넘어갔고 아, 영국에서는 세계 5위 GDP 국가가 영국인데 영국은 더 훌쩍 넘어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13인데 우리의 2배 가까이 넘어갔다 그러고 영국은 야 우리나라보다도 엔비디아가 많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각 나라마다 대서특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런 거에다가 뭐 그다음에 젠슨왕은 그럼 세계 몇 위 부자냐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엔비디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의 정말 그 종목이 아니라 진짜 실체 AI라는 거에 주도권을 쥔 회사, 단일 회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아,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AI 산업에 대한 재편, 세계의 산업에 대한 어떤 재편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박 기자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클라우드나 자율주행, 로봇, 우리 최근에 울산에 지은 데이터 센터 이런 AI 인프라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엔비디아의 GPU는 결국 여기에 모두 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GPU가 결국 21세기 산업혁명의 엔진이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경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고 어떤 세계 경제 질서가 AI 위주로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는 AI 관련 산업들이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가요? 우리나라도 AI 관련 산업이 이제 성장할까요? 예, 우리나라도 현재 AI의 대선 공약에서도 나왔듯이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어떤 2차 AI를 이용한 산업들이죠. 뭐 의료라든가 제조업, 어떤 서비스에서 AI를 이용한 산업들이 계속 발달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AI의 어떤 수요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엔비디아 젠슨황 얘기했잖아요. 네. 이 젠슨황 CEO 자체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식을 근데 좀 팔고 있긴 하네요. 네네네네. 그래도 세계 부호 10위권에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뭐 작년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해서 12위에 올랐다. 뭐 근데 워렌 버핏을 제쳤다. 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2024년에는 10위까지 올랐다.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10위에서 12위 사이인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주가의 흐름과 관련돼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젠슨왕이 적어도 2년 전, 3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그 주식에 대한 보유 가치가 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좀 돌아오면요. 미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은 지금 많이 네. 좋습니다. 아, 지금 뭐 좋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5천을 얘기를 하니까 네, 지금 네. 3천은 일단 넘었고 조금 전에 김남근 의원이 또 나와서 코스피 5천 네. 특위위원으로서 말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상황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은 많이 높은 거죠. 네, 일단은 뭐 우리는 HBM이라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도 뭐 납품도 하고 그러는데 하이닉스가 오늘도 뭐 아침에 잠시 3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고 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봤을 때 그래도 기초적인 어떤 그 전방 산업이 있으면 후방 산업과 기초 산업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납품할 수 있는 제조 강국인 것은 확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옛날에 9만 전자 하다가 지금 6만 전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노력을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5천 시대에 같이 좀 부응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많고요. 네. 그 밖에도 우리는 이제 지금 IP라든지 아니면 브랜드라든지 K 뷰티라든지 패션, 컬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마저도 이제 AI랑 접목하면 우리도 또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증시에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K의료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은 많습니다. JP모건도 오늘 보고서를 내고 코스피 지수 5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외국계 증권사도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5천이 가능할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도 넘어야 할 산은 많죠.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JP모건이 이제 2년 안에 5천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얘기를 한 배경에는요.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 개혁, 지금 상법 개정과 연관된 부분인데 어떤 지배 구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경우에 가능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한 거고요. 이게 전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던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모멘텀을 유지하고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가속화돼야 된다라는 측면이 이제 강조가 됐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된다면 약 지금 우리가 PBR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한 1.5에서 1.8배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5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제시한 겁니다. 뭔가 좀 조건은 있군요. 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까 반도체 삼성전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반도체와 같이 좀 경기 업종 민감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이제 PER 비중이 조금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결국 상법 개정이라는 거는 물건값을 제대로 받기 위한 것인데 물건값을 제대로 받기 위한 제도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가치, 기업의 성과가 계속 올라야지만 기업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비트코인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왜 나는 그 다 오를 오샀을까? 때만 이럴까 뭐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1억 6천만 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11만 8천 달러가 됐는데 9천 달러도 오늘 살짝 이제 살짝 터치하고 이제 12만 달러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아니 또 생각해 보시면 불과 한 6개월 전에는 또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막 오르다가 1억 2천 뭐 1억 1천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30% 정도 떨어졌다가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제 1억 6천만 원도 돌파하고 그래서 우리 진짜 6개월만 있는데도 2배가 오르는 이런 상황에 계속 널뛰기 장세가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비트코인이 그래도 한 번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가상 자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가상 자산은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지금까지 경제 라이브 전해드렸습니다. 이윤수 서강대 교수,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먹고 사나 뭐 하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시간 오늘 뭐 사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엔 늘 일타 수강생 모드로요. 우리 박진아 아나운서가 제 곁에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주인공을 직접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함께할 첫 시간 첫 번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자 전문가 조규원 스테커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금은 투자 전문가 조규원 대표님 모시고 금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네, 금은 투자 전문가 조규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앞에 그냥 아예 실제 골드바를 지금 갖다 놓으셨는데 이거 진짜예요? 아, 그럼요. 이거 진짜죠. 얘는 어. 1kg짜리 골드바인데요. 네, 만져봐도 되는 건가요?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 가격은 한 1억 6천만 원 정도를 오. 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를 감안했을 때 1kg에 1억 6천 정도. 네. 네, 좀 다시 보입니다. 박진아 선수 눈이 지금 금처럼 좀 반짝이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정말 실물로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관심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주변에 금 사라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서 어르신들부터도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일단 올해도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25% 정도. 한때는 올 초에 이제 뭐 한 돈에 70만 원 육박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만큼 뭐 많은 분들께서 금 투자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월에 금값이 한 돈에 70만 원을 호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에 대한 열풍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그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이슈까지 겹치면서 금 가격이 한때 국제 시세 기준으로는 3,500불을 찍고 이제 관세 이슈나 그다음에 전쟁이 좀 완화됨에 따라서 예. 3,000불까지 떨어졌었는데요. 트럼프의 이제 관세 유예 기간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금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월이 되면 이제 또 관세 유예가 끝나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돌잔치에서 이렇게 금을 보기 어렵다고요. 네, 금값이 한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예. 한 돈에 한 5만 원 정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돌반지를 뭐 돌잔치 때 선물한다고 했을 때 네. 한 5만 원 정도를 낸다.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개념이었는데. 경조사비처럼 여겨지는 수준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금 한 돈에 한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합니다. 아, 돌반지 하나 선물하려고 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네. 요즘에는 그래서 돌반지보다는 그냥 현금으로 많이 하거나 혹은 돌반지를 하더라도 반돈 1g, 심지어는 0.5g의 어. 돌반지를 선물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막 기기 시작한 이 곧 돌을 앞둔 딸이 또 집에 있어가지고 좀 서운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는 좀 서둘러 알아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올 초에 이제 또 금의 품귀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그 시기인데 또 이제 금에 관세가 붙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일부 사이트는 마비가 될 정도로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고 또 여기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다 비쌌는데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더 비쌌어요. 이게 나중에는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왜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밑에가 이제 삼면이 다 바다로 막혀 있고 위에는 북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금이 안 나와요. 네. 예,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뭔가 원래 자산이 좀 이렇게 각광받을 때 다 같이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네. 않습니까?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수요가 몰리는데 공급이 없으니 이제 그 남아있는 그 조그만한 공급에 그 수요가 감당이 안 돼서 네. 금 가격이 우리나라만 비싼 그런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네. 1년에도 보통 유의미한 김치 프리미엄은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있는가 하면 때때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줄어들고 이러면 네.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금값이 더 싼 상황도 발생하는데 네네. 최근에는 좀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조금 더 싸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온다고 했으니까 그런 시기에는 외국에 나가서 금을 사가지고 들어오면 이런 게 조금 더 저렴하게 좀 투자에 입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이제 관세를 내야 되는 문제도 있기도 하고 네네. 원래 해외에서 금을 사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이 절차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금이 너무 비싼 그런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굳이 해외에서 사오기보다는 금 선물 ETF 같은 걸 활용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투자 방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한번 좀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금에 대한 관심도 높고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께서는 한 돈에 뭐 3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도 하셨는데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한 돈에 지금 5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산술적으로 지금 대여섯 배가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일단 우리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 금이라는 자산이 거의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가격 데이터가 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금 가격이 폭등했던 역사는 뭐 셀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 공통된 특징 하나는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양만큼 결국에 금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제 트럼프의 이런 관세 이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 이스라엘 이런 전쟁,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강해지는 시기일수록 예. 화폐에 대한 가치가 더 빠르게 하락하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안전자산을 찾는데 달러와 금, 그 중에서 달러는 너무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안전자산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각국의 네. 중앙은행들도 금으로 이렇게 자산을 변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즉, 금 가격이라는 건 아주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양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적어도 300만 원보다는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앙은행에서도 달러 보유고는 좀 줄이고 이제 금의 어떤 비중을 좀 늘리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역사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사실 이제 위기 속에서 또 반짝반짝 빛나는 게 금이라고 안전자산을 찾는 어떤 심리가 항상 있어 왔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지 뭐 통상 여파라든지 또 이제 중동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과 저희가 지금 맞물려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이제 달러의 가치가 정말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라크라던가 예. 이란, 뭐 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제는 뭐 중국 이런 국가들까지 하더라도 미국과 적대국에 있는 국가들한테 미국은 스위프트 제재, 뭐 혹은 달러 자산을 동결하거나 심지어 압류하는 예.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면서 더 이상 이 달러라는 자산이 안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맞느냐 이것에 이제 큰 금이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부터 적대국한테만 어떤 공격성을 띄었던 게 이젠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을 일으킨다던가 혹은 그러니까요. 국방비 지출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강한 압박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달러가 뭐 안전자산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냐 아니면 좀 더 떨어지냐 이런 패러다임에서 얼마나 더 빨리 떨어지냐 아니면 조금 덜 빨리 떨어지냐 이런 네.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금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르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금테크에 관심이 생긴 사람들이라면 지금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떨어질 때가 있다면 그때 사야 되는 건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금이라는 자산이 되게 추세성이 길고 분명한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금은 공급이 막 갑자기 많이 늘릴 수도 없고 많이 줄일 수도 없는 자산이다 보니까 네. 공급이 늘 때도 계속 늘고 이제 줄 때도 계속 줄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앞에 VCR에서 나왔다시피 금의 채굴량이 남은 게 거의 얼마 없습니다. 네. 매장량이 남은 게 한 6만 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근데 1년에 한 3천 톤 캐거든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0년이면 이제 금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이 다 고갈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채굴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채굴 비용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금 가격은 사실 오르는 시기 때 그래서 네.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워낙에 한정된 자원이긴 하지만 저희가 또 재활용해서 순환되는 그런 금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스크랩 공급이라고 해서 뭐 폐가전제품이라던가 그런 반도체에서 금을 채굴해서 쓰기는 하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도 신규로 나오는 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네. 이와 반대로 이제 공급에 제한적인 특성이 있어서 앞으로 금 가격에는 정말 상방인 어떤 네. 그런 잠재적 그 포텐셜들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또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또 매장돼 있는 금에는 또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좀 장기적으로는 금값이 우상향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역사적으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자꾸 전도유망한 금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지는데 언제 떨어지고 언제 사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말 그대로 이제 투자하겠다면 뭐 금은방 가가지고 그만 돈 주세요 하면 되는 건지 이런 뭐 실물 거래 말고 다른 방법도 요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실물을 사러 가는 것도 귀찮고 사면 또 어디다 보관해야 되나 이런 네. 걱정들이 많다 보니까 실물이 아닌 금융자산의 형태로 금을 투자하는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ETF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이제 주식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일종의 펀드 상품인데요. 상장지수 펀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어플로 이런 ETF나 ETN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투자할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장점은 수수료가 한 0.7% 정도로 꽤 저렴하다는 겁니다. 네네네. 뭐 이와 이제 비슷한 그런 금융 상품 중에 금통장이라고 있거든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살 때 팔 때 1%씩 해서 한 2%인 수수료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ETF가 더 저렴하니까. 수수료 면에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건 나중에 팔 때 수익의 15.4%를 세금을 내야 된다. 네. 이런 배당소득세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랑 이제 또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는 KRX 금시장이라고 있습니다. KRX. 네, 이제 국가에서 금 시장을 좀 더 양성화시키고자 해서 만든 시장인데 네. 주식 시장이 상장되어 있고요. 우리가 주식 어플로 쉽게 투자할 수 있는데 수수료는 0.3% 수준으로 오. ETF보다도 더 저렴하고 더 저렴하네요. 네, 여기에 더불어 이제 나중에 팔 때 세금이 없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ETF보다 그런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다만 이 KRX 금시장은 실물을 기반으로 해요. 네. 그래서 뭐 우리 2월에 김치 프리미엄 같은 상황이 나타날 때는 네네네. 유독 우리나라만 더 비싼 그런 시기에 더 비싸게 금을 주고 사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뉴스 잘 살피시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있을 땐 ETF를 활용하시고 없을 땐 KRX를 활용하시면 좀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같은 시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금값보다는 지금 우리의 금값이 조금 더 저렴한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지금 KRX를 이용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또 이 ETF 같은 경우는 또 투자 금액이 지금 역대 최고로 뭐 매입이 들어오고 있다,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주목해서 투자해 보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ETF와 KRX 금시장을 지금의 상황에 대입할 때 확실히 KRX 금시장이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기본적으로 국제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김치 프리미엄이 나타납니다. 꽤 유의미한.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그냥 국제 시세에 맞는 시세에 사기만 해도 나중에 수요가 조금 몰릴 때 금값이 오른 거 플러스 프리미엄까지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보니까 KRX 금시장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 금을 신규 매입하는 것보다는 중고로 매입하는 추세가 늘고 있는데요.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서 개인 간의 금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금 실물 구매를 하면 이게 부가가치세도 붙고 또 수수료도 붙기 때문에 개인 간의 금 거래를 하는 추세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순금은 현금화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사기나 또 탈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이 사이트에서는 100만 원 미만으로 활용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계정마다 좀 신뢰도를 평가해 보는 그런 지표도 있는데 이 계정을 잘못 사용해서 네. 뭔가 신뢰도가 높은 계정을 이용해서 사기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신발이나 옷 같은 것만 중고 거래로 사고 팔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말씀한 대로 우려가 없는 건 또 아니죠. 이게 아무튼 사기에 관한 가능성. 이게 또 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문가 대동해서 나가지 않으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작정하고 사기를 치겠다고 들면 저희가 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꽤 다양한 게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네오디움 자석 같은 걸 이용하면 됩니다. 자석이 있어요? 네, 이제 금을 가짜로 만들 때 철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탁 붙으니까 네. 대보고 붙나 안 붙나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첫 번째고요. 오. 두 번째는 이제 금을 굴이나 뭐 은이나 뭐 네. 이제 텅스텐 이런 걸로 만들면 안 붙어요. 자석에. 네네. 이런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건 사실 육안으로 확인하면 되게 티가 많이 납니다. 육안으로 보면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같은 무게더라도 금은 밀도가 상당히 높은 원소거든요. 되게 무거운 원소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금보다 조금 저렴한 이제 은으로 금과 같은 사이즈를 만들어도 거의 한 1.6배 내지는 거의 2배 정도 크기의 이제 차이가 나타나요. 네. 사실 금이라고 해서 내가 한 10돈짜리를 사러 갔다라고 하면 이제 금을 처음 보는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네. 몇 번 보다 보면 티가 너무 많이 나요. 뭐 납으로 만들면 거의 3배까지도 부피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육안으로 보고 너무 이 무게에 비해서 좀 두꺼워 보인다라든가 이렇게 좀 커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보시면 좋고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확실한 데서 사거나 아니면 이제 종로에 가면은 그런 감정원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네. 한 1,000원, 2,000원이면 한 5분도 안 돼서 금방 감정이 끝나거든요. 요즘은. 네네네. 네, 그렇게 감정원을 이용해서 감정을 하고 그리고 거래를 하시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거래를 하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육안으로 보면 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금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오르고 또 관심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은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도 꾸준히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금은 가격이 역사적으로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갔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뜨거운 금보다는 이제 은이 좀 그래도 좀 잠잠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히려 요즘에는 은이 되게 많이 오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은은 이제 금과 함께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난 100년의 금 가격과 은 가격 차트를 겹쳐서 보면 금이 오를 때 은도 따라서 같이 그러니까요. 오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은은 금이 오를 때 훨씬 더 많이 올라요. 어. 예, 항상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많이 오르는 특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역사성을 보고 지금 금 가격과 은 가격을 보면 금이랑 은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역사적으로는 금과 은의 가격 차이가 한 15배 정도가 났는데 네. 지금은 거의 90배가 나요. 거의 6배 차이네요. 네, 그러니까 야 사람들이 생각할 땐 요즘 금값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거에 비해 은이 너무 싸다. 차라리 은을 사야겠다라는 수요가 몰리면서 좀 저평가된 은으로 수요가 이제 옮겨 타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골드바에 주목하는 만큼 이 실버바를 사는 게 좋을 건지 궁금한데요. 실물 은을 사는 실물 방법들. 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버바를 많이 사요. 오. 왜냐하면 이 은이라는 자산 자체가 오를 때 금보다 더 많이 오르기도 하고 좀 저평가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은 산업재로서도 되게 많이 쓰입니다. 전체 수요에서 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는데 네. 요즘에 엔비디아 되게 핫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반도체, 뭐 AI 이런 쪽에서 은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은에 대한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네. 근데 금과 함께 채굴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 때문에 은에 대한 그런 잠재적 포텐셜이 되게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처럼 투자 얘기 듣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금은 투자 관련해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한마디만 좀 부탁을 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화폐가 더 많이 풀리고 이제 좀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체감 물가 생각해 보시면은 이럴 때일수록 내가 화폐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니까 이런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빨리 누구보다 빨리 이렇게 네. 이동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금은 투자 전문가 조규원 대표님 모시고 금 투자 관련해서 유익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